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최근 이 이름은 단순한 군사무기를 넘어 중동의 패권 구도와 세계 전략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극비리의 고위 관료단을 한국에 파견해 KF-21 구매 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국가로 전투기와 같은 전략 무기의 선택은 단순한 군수 계약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우디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외 유력 언론들도 일제히 사우디, 한국 KF-21 도입 협상 착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이번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해 프랑스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국의 FC-31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 남겼습니다. 라팔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유럽 내 정치적 변수로 발목이 잡혔고, 중국산 전투기들은 낮은 신뢰성과 서방 체계와의 호환성 부족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KF-21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사우디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칼리드 비나이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KF-21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다시 실무회의가 열렸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사실상 최우선 협상 대상이 한국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사우디가 자국의 국가 정체성을 반영해 KF-21을 킹덤 파이터라는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기를 넘어 왕실의 이름을 건 상징적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총리이자 국방장관, 경제개발위원장까지 겸직하며 국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실권자입니다. 그런 그가 KF-21을 직접 검토하고 왕실의 권위를 담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우디가 단순히 전투기를 사들이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과 중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긴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랍 최대 부국이자 군사강국인 사우디가 한국을 차세대 무기 파트너로 선택한다면 이는 곧 중동 군사구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KF-21의 블록 3개량은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KF-21은 이미 블록 2를 통해 초도 양산에 들어섰고 내부 무장창과 국산 엔진이 적용될 블록 3에서는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강국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이 비용을 사우디가 뒷받침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항공우주 강국으로 단숨에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추진하는 GCAP 프로젝트조차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권 교체 이후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추진하는 FCAS 역시 외부 참여를 그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구조와 빠른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사우디, UAE 등 중동 부국들과 손잡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이 한국이 중동과 손을 잡고 실질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갈등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를 이스라엘 외 중동 국가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며 미국의 방공 지원을 요청했을 때 오히려 미군은 자국의 패트리엇 포대를 철수시키며 양국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바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금수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안이 한국의 KF-21인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사회의 시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상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크게 긴장한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GCAP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과 기술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 역량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옆나라 한국이 KF-21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기 수출 협상을 성사시키고 더 나아가 중동의 자본을 등에 업고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가속화한다면 일본은 전략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언론이 사우디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일 보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또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FC-31, J-10C, JL-15 훈련기 등을 앞세워 사우디에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전량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공군의 무기체계는 이미 나토 표준에 맞춰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력 전투기인 F-15 계열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는 모두 나토 규격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조기경보기, 공중급 유기, 훈련기, 정비 인프라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 중국산 전투기를 억지로 통합하려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핵심 알고리즘 공유가 필요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결국 중국은 화려한 조건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우디에 수출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u-17과 믹-35 등을 내세웠지만 아직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본격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신뢰도가 낮습니다. 일부 모델은 시제기 단계조차 넘지 못한 상태라 사우디가 도입한다면 사실상 시험대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방산산업은 서방의 제재로 공급망이 무너져 장기적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사우디가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러시아산 전투기를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KF-21은 처음부터 나토 표준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KF-21은 이미 미국의 AIM-120 계열, 독일의 IRIS-T, 유럽의 미티어 같은 서방 공대공 미사일과 통합이 가능하며 향후 한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연계할 수 있는 폭넓은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사우디 공군의 기존 체계와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별도의 위험 부담 없이 전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KF-21은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오히려 사우디의 KF-21 선택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F-35 판매를 중동 대부분 국가에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주저해왔습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대안이 한국밖에 없는 셈입니다. 서방 진영의 기술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KF-21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우디 협상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선 지정학적 파급력을 지닙니다. 중동은 오랫동안 미국과 러시아, 유럽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역이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 군사 무기 시장의 균형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 질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 심리를 넘어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결국 중동 전체에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UAE, 이집트 등 인접 국가들도 사우디의 무기 도입을 벤치마킹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단일 계약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한국산 무기 체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KF-21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세계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라는 현재의 성능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체는 이미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개발 초기 단계부터 내세운 전략 은점진적 진화였습니다. 즉, 한 번에 무리하게 완전형을 내놓기보다는 단계별 개량을 통해 기술 성숙도를 확보하면서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해외 파트너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블록 1은 현재 양산에 들어간 기본형으로 주로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 2부터는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며 스탠드오프 무장을 탑재해 장거리 공격까지 가능해집니다. 이어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 엔진과 국산 A4AESA 레이더가 적용되면 핵심 구성품의 80% 이상이
국산화된 독립적 플랫폼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수출 제한에 수차례 곤혹을 겪은 사우디 같은 국가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관건은 기술과 자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GCAP,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의 FCAS 모두 예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와 빠른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사우디와 UAE의 오일머니가 결합된다면 기존 강대국조차 엄두 내기 힘든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KF-21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무인 전투기 운용 패키지와 위성 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은 이미 서방의 최신 무기 체계와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 AIM-120 계열은 물론 향후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블록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 인공지능 기반 표적 인식과 전술 데이터 링크 확장이 이루어져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체계적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할 경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 차세대 전투기 체계를 확보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KF-21이 단순히 한국 공군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개발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군사기술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는 주체로 부상한다는 뜻입니다. 사우디가 이 로드맵에 합류한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우디의 국방 자립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공무기 생태계에 편입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방향을 좌우할 거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진화 로드맵이 제시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방산산업 구조와 실제 양산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설계와 시제기 제작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동시조립과 자체 공급망을 갖춘 국가가 몇이나 되는지 따져보면 한국의 성취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분명해집니다. 망사가 카이는 2024년 7월부터 양산 사업을 개시했고 2025년 5월에는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 3분기부터는 순차 인도 일정이 확정되면서 공정 라인에는 동시에 여러 기체가 병렬로 올라가는 형태로 생산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를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량 양산 능력까지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부품 단위까지 국산 공급망을 갖춘 것도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25년 8월부터 양산형 AESA 레이더를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했고 전자전 장비와 센서 역시 국내 기업들이 분담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75%를 넘어섰으며 블록 3단계에 이르면 8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안정적 가동률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반대로 미국산 F-15, F-16 계열 전투기는 부품 가격 폭등과 유지보수 비용 상승으로 동맹국들까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비는 KF-21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KF-21의 초도 양산가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예상은 대당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 결정된 가격은 900억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 라팔이 1, 500억 물결표 1, 800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최신형 F-16이나 F-28도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설계 기반이 30년 이상 된 구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최신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확장성을 확보한 KF-21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한국은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세계 시장의 균형을 흔드는 강력한 카드를 쥔 셈입니다. 이 같은 경쟁력은 해외 언론의 평가에서도 드러납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KF-21의 양산 승인을 한국 안보 전략의 전환점으로 규정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한국을 올려세웠습니다. 아미 테크놀로지는 KF-21 수출 전망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주자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KF-21을 후보군으로 적극 검토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우디와 UAE는 엔진 공동 개발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단순한 생산량 확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체 구조와 소재 기술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KF-21 동체에는 대면적 탄소섬유 복합재가 적용되어 경량화와 피로 수명, 유지 보수성을 동시에 잡았으며, 복합재 라미네이트 제작 능력을 확보해 레이더 반사 면적 관리와 스텔스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ES, 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미티어 미사일 통합, 공대지 무장 탑재가 더해지며 실질적 4.5세대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계가 공존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당혹감을 드러냈고, 미국과 유럽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양산에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내며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한 KF-21은 이미 세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단순히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강국으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과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최근 재협상을 통해 참여 지속을 확정하고 48대 확보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라팔과 J-10C, 심지어 중국의 J-20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과 예산 문제, 주변 국가의 군비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결국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 내부 논쟁의 기준점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합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국경 교전에서 라팔 전투기 격추 여부를 둘러싸고 국제 매체의 보도가 엇갈렸습니다. 프랑스 측은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기종 신뢰성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KF-21은 이미 17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나토 규격에 따라 운용 인증을 받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장기적으로 공군 전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KF-21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폴란드 역시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기체의 탑승 평가를 했으며, 차기 전투기 사업 후보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평가됩니다. 이미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한국 방산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KF-21까지 도입한다면 폴란드는 사실상 610 전력의 핵심을 한국산 무기로 재편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FA-50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공군의 주력 훈련 겸 전투기로 한국산 기체를 선택했고, 차기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도 KF-21을 후보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단순히 값싼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한국산 전투기 생태계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력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KF-21의 가성비와 신뢰성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항공우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사우디와도 엔진 공동 개발을 포함한 심화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FA-50 전력을 대규모로 늘리며 한국산 항공무기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자국 방산 산업의 토대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서방 진영과의 갈등 속에서 독립적 전력 확보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제한하며 기존 강대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아시아, 유럽, 중동, 심지어 남미까지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페루 역시 관심을 표명하며 잠재적 수출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전례를 감안하면 KF-21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하면서도
낮은 비용 구조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KF-21은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